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여유 있는 9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공화당 하원이 주도하는 바이든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으뜸 키워드는 탄핵당할 만한 증거이고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이번 주말에 연방정부가 폐쇄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폐쇄돼도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는 없을 것으로 보지만 미국 정부에 대한 시각과 신용 등급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들의 2차 토론은 트럼프 없는 토론이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스타가 빠진 토론장에서 이진들끼리의 인신공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니키 헤일리 여전히 눈에 띄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공화당 대선 후보라는 전제 아래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부통령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민사소송에서도 늪까지는 아니지만 진흙탕을 걸어야 할 스케줄입니다. 아무리 판사를 인신공격해도 의사당 사건이나 사업 사기 사건 재판을 연기할 수 있는 묘안이 나오질 않습니다. 연방 상원은 만장일치로 전에는 없던 드레스 코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회의장에서는 비즈니스 정장을 입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의 드레스 코드인데 며칠 전 척 슈머 민주당 대표의 선언과 반대인 결정입니다. 10월 1일부터 식품 보조 프로그램 스냅의 변화가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보조금은 최대 $973, 한 달에 $973까지 늘어나지만 자격 조건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북한이 트라비스 킹 2등병을 선전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미국에 넘긴 이유를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로 분석합니다. 자산보다는 부담으로 판단했기 때문인데 킹 2등병이 흑인인 것도 중요한 추방 이유로 지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이제 저녁에 있었던 공화당 그 대선 후보들의 2차 토론을 과연 여러분들께 잘 정리를 해드려야지 될까?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유혹이 들 정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번 다 빠졌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듭니다. 7명의 후보들이 싸우면서 너무 시끄럽게 싸워서 팍스의 그 사회자가 계속 중단을 하려고 해도 서로 목소리만 겹치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생존을 위해서 인신공격까지 하는 그런 그 시끄러움이었습니다. 어차피 안고 없는 찐빵인데 맛있겠습니까?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슈 가운데는 외교 이슈에서는 중국 문제, 이건 이제 지금 텔레비전 화면에 보이네요. 비벡 라마스와미가 중국과 과거에 사업을 했었고 지금은 끄는 부분도 있었고 등등 이런 것들. 경제, 국경, 경제하면은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 비난을 많이 했고 국경, 이민 문제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비난을 하긴 했지만 아주 살짝 겨우 이제 두 사람이 좀 구체적으로 비난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사람들의 토론이었잖아요. 어제 론 디산티스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회에 계속 나오지 않은 것을 비난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본인의 그 임신 6주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난한 것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난은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인데 트럼프를 도널드 트럼프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도널드 덕. 말하자면 용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토론회에 나오지 않느냐. 그 토론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무서워서 그렇다.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한 얘기예요. 직접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트럼프 유 하면서 당신이 이 토론회에 나와서 당신이 대통령으로서 했던 여러 가지 기록을 방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서워서 안 나온 거지, 피하는 거지.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라 도널드 덕, 오리야. 이 정도로 비난을 했고요. 그래도 어쨌든 가장 중요한 도전자가 빠졌기 때문에
나머지는 서로가 서로를 공격했거든요. 이건 주소를 잘못 찾은 게 아니라 주소가 도널드 트럼프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곳으로 간 그런 그 토론이었습니다. 니키 헤일리는 디산티스 후보도 비벡 라마스와미 뭐 팀스가 전부 비난을 했는데 비벡 라마스와미 같은 경우는 뭐 인도계 30대 말의 사업가 아주 뭐 시원스러운 말을 많이 하는데 거의 루머이거나 좀 합리적이지 않은 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후보들은 다 미워합니다. 비벡 라마스와미가 또 사진도 잘 받고 화면도 잘 받고 활기 있고 일반인들은 그가 하는 말의 정치성 여러 가지 뭐 정치성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죠. 그 사람 아직 정치를 모르니까. 그런데 좀 화끈하게 해주는 것에 귀가 쏠깃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 발언이 설령 경솔하다 할지라도 좀 이미지상으로 활기가 있네? 활기 있는 거 미국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인지 후보들은 전부 비벡 라마스와미를 무척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니키 헤일리는요. 당신이 말할 때마다 어쩜 이렇게 말을 멍청하게 하지? 내가 그걸 자꾸 상기하게 된다니까? 이거 완전한 인신공격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분열했고요. 니키 헤일리 같은 사람은 어제도 제일 돋보였는데 지원을 해야지 된다. 다른 사람은 아니다. 심지어는 어제 어느 경우였냐면 팀 스캇이라는 유일한 아프리칸 아메리칸 후보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연방 그 상원 의원은 본인은 품이 있는 것을 어떤 본인의 그 시그니처로 가지고 나가는데 어제는 이 사람도 막 독서를 퍼붓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니키 헤일리가 무슨 아주 비싼 커튼을 했다던가 이것도 사실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그 부분들 그 정도로까지 done any of that. He hasn't. They've only given 4 budgets on time in 40 years. He was part of that. 12 years. Where have you been? Where have you been, Tim? 12 years. We've waited. And nothing 지금 니키 헤일리와 That is not true. We're driving Russia. Excuse me, if you have a chance, you'll have. 네, 이런 식으로 후보들이 말을 하는데 다른 후보가 또 끼어들고 처음에 시작은 니키 헤일리와 팀 스캇이 이제 서로 공방을 하는데 그 사이에 또 비벡 라마스와미가 껴들고 이슈도 뭐 러시아에서 뭐 커튼부터 왔다 갔다 하는 별로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좀 조용했는데 본인의 부통령으로서의 기록을 좀 과장한다고 했을까요? 그런데 팩트체크 같은 것을 하지도 않겠습니다. 지금은 저 사람들 가운데서 대선 후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리 사법 리스크, 기타 등등 리스크가 있다 할지라도 해서 팩트체크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가장 눈에 띄는 것이었다고 하면은 질 바이든 여사가 오랜 선생님이잖아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갑자기 질 바이든을 비난을 합니다. 교사 노조에 속해 있는 노조원에 속해 있는 노조 멤버라는 비난이거든요. 그래서 공립학교 시스템이 더 이상은 공적이 아니다. 대통령이 교사 노조와 잠을 자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날마다 최고로 학생들을 위해서 백악관에서 뭔가를 보호를 하겠는가? 아니면 최악의 교사를 옹호하는 옹호자가 백악관에 있는데 아니 지금 질 바이든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선생님이 돼서 으쌰으쌰하는 노조 지도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좀 머쓱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우리 와이프가 교사 노조에 속한 노조 멤버는 아니지만 나도 38년 동안이나 교사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제 뭐 별로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또 마이크 펜스 그 부통령의 경우는 오바마 케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선된다면 뭐 이런 얘기 물어보니까 막 답을 돌립니다. 답을 돌려서 난 사형 집행 같은 것을 신속하게 하겠다. 막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또 물어보고 등등.
어제 가장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은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의 주지사. 정말로 어제 좀 눈에 띄었어야 하지만 되는데 더 가라앉아 버렸다 해서 이제 7명은 이렇게 했고요. 전부 빨간 타이를 메고 있었고 지금 팀 스캇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팀 스캇은 체크네요. But America is not a racist country. 저 팀 스캇이라는 후보는 계속 강조를 합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으로서 미국은 인종차별이 없는 국가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한다는 것. 이제 그런 것이 얼마나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미국에서 중요한 위치가 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심지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본인이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임기 초기에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코리안 아메리칸이 아주 중요한 전국적인 정치 무대에 가면은 이제는 더 이상은 코리안 아메리칸도 코리안 아메리칸만을 위한 일을 해주세요. 요구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입지가 줄어드는 겁니다. 공평하지 않은 정치인이라고 비난을 받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오바마 전 대통령과 팀 스캇 후보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만은 팀 스캇 후보는 아주 전부터 미국에 무슨 인종차별이 있느냐. 내가 이렇게 상원 의원까지 왔는데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그런 점들을 지금 텔레비전에서도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전부 7명이 빨간색이 들어간 타이나 니키 헤일리도 어제 붉은빛의 자줏빛 좀 반짝반짝하는 좀 축제장 비슷한 그런 긴 코트를 입었고 그리고 위너도 있고 루저도 있습니다. 이런 토론이 끝나면 그것조차 분석을 해봐서 못하겠습니까? 다만 누가 보더라도 니키 헤일리가 좀 잘했다 하는 그런 것.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니키 헤일리를 공격을 하는 것을 보면 제일 저 중에서 좀 나에게 도전할 만한 사람이 니키 헤일리구나 하는 걸 트럼프 전 대통령도 알고 있다는 것으로 느껴지고요. 첫 번째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 토론회처럼 메아리가 많이 왔고 결과가 안 바뀌니까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안 나가서 안 나간다고 비난을 받아도 그의 지지율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어제 이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전기 자동차는 미시건을 강타해서 일자리를 다 없애버릴 겁니다. 이제 비슷한 시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했고요. 어제 토론의 승리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 토론에 나가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 선거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maybe 예상하면서일 수도 있고 바이든이 또 재선되면 본인이 이제 나중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던가 뭔가 베네핏이 올 수도 있고 캘리포니아주의 주지사로서 더 많은 연방 정부의 기금을 끌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끝까지 갈지 가지 않을지 50대 50로 봅니다. 저는 확률을요. 그때 이제 또 차고 들어갈 그런 것을 보는지 어제의 토론의 승리는 바이든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오늘의 미국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트럼프가 없는 대선 후보들의 토론에도 여러분들께 요약은 해드리겠습니다. 그 자체가 이제 미국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연방 하원 의원 한 20명 정도가 지금 미국의 목줄을 잡고 토요일 밤 12시, 일요일 0시 자정부터 미국 연방정부 폐쇄를 하는 그곳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명은 공화당의 하원 의원 20명은 거의 2020년 선거를 부정선거라면서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작된 바이든 탄핵에 앞장서는 사람이기도 한데 정부가 폐쇄해도 좋다. 우리가 원하는 아주 극단적인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협상 무기로 정부 폐쇄가 좀 되면 어때? 나중에 폐쇄가 되고 나서 몸이 달아서 풀어달라고 할 때 우리가 더 많이 엄청난 지출 삭감 플러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요구를 하는 한 20명 때문에 케빈 맥카티라는 공화당의 하원 의장도 참 어정쩡하고 위험한 위치에 있죠. 민주당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극좌로 간 정치인이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가장 최근에 3번의 트럼프 시대에 2번, 그리고 오바마 시대에 1번 있었던 연방정부 폐쇄를 주도한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공화당의 극단적인 극우적인 이런 그 정치인이라는 것이 지금 그 분명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화당이 다수당은 다수당인데 케빈 맥카티도 지도부로서는 연방정부를 폐쇄시키는 데까지 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본인으로서도. 그런데 너무 표 차이가 별로 없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 20명 가운데서 반 이상의 표를 가져와야지만 되는데 그 20명이 전부 이거 합의를 백악관과 민주당과 하면은 당신 하원의장 자리는 내놔야지 돼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공화당도 이 연방정부 폐쇄를 원치 않고 상원에서는 그 초당적인 법안이 뭐 70 거의 80대 뭐 10몇 표 차이로 통과가 됐지만 하원에서 이건 케빈 맥카티조차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 오늘 목요일이죠. 목, 금, 토 사흘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분명히 얼만큼이 될지 모르지만 연방정부는 폐쇄될 것으로 보이고요. 거의 그쪽 확률이 많고 확률입니다. 그렇다면 경기가 또 막 어려워지는가? 전문가들은 경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단기간. 이 단기간도 뭐 예를 들어 일주일, 2주일, 뭐 3주일 이 정도까지는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월스트리트과 바이든 행정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 전에 폐쇄됐던 상황을 다 그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러나 장기화되면 경제 성장 둔화 등 아주 그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더군다나 지금 이자율도 높기 때문에 또 연방정부 학자금 페이먼트도 해야지 되는 시기고 가스값은 지금 1년 사이에 뭐 원유값 최고까지 어제 올라갔잖아요. 게다 대고 자동차 노조의 파업까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연방정부가 일요일부터 폐쇄된다 할지라도 그 영향은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큰 뭐 미국의 경제에 지진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무디스는 며칠 전에 벌써 경고를 했습니다. 신용등급 AAA에서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항상 이럴 때마다 저 나라는 왜 저러지? 아니 왜 저 정도도 못하고 저렇게까지 완전히 미국은 이제 그 공화당 민주당 그 2당제가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 하는 것을 또 한 번 심어주는 이런 부작용은 있겠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아무래도 오늘의 미국에서 정치 뉴스가 많은데요. 웬만하면은 스토리로 풀고 일상생활과 연관을 해서 우리가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꼭 미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만 계신 건 아니지만 요즘은 책을 읽기도 참 힘들잖아요. 예전에는 독서의 즐거움, 독서의 기쁨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무슨 뭐 독서라고 하기는 그런 무슨 자기계발서 이런 거 말고요. 조금 예를 들어 장편이지만 클래식 대로 내려오는 책 같은 걸 쭉 읽다 보면 우리에게 느낌을 주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내가 좀 얌체 같았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오늘의 미국의 뭐 정치 상황 등등을 통해서 저는 오늘의 미국에서 여러분들께 그때 이펙트가 이랬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실용적인 생활과 연관되는 게 아니면 그냥 막연히 전해드리기보다는 뭐 서술식으로 그렇게 아니 그냥 팩트 자체를 그냥 전해드리기보다는 좀 재미있게 스토리로 전해드리면 어떤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남는 게 있으니까. 남는 게 없으면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가져가는 절도범이 되잖아요. 저 그렇게 되고 싶진 않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부터는
오랜 동안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들으실 텐데 좀 지루하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디테일하게 늘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으려고 하고요. 중요한 포인트마다 지금 이게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경험을 했었죠. 그때와는 물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는 공화당이 주도를 해서 바이든 대통령, 현 대통령 탄핵 재판이 오늘 그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이게 거의 1년 동안 준비한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이제 대강의 그 아웃라인 오늘의 그 아웃라인을 가지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 탄핵 청문회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접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화당 지난해 11월 달에 선거 치르고 하원을 장악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공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간이 왔죠.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하면서 초점은 아들 헌터 바이든에 맞췄고 헌터 바이든이 외국과 사업을 할 때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고 그 이득을 아버지에게도 돌려줬다 하는 주장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임스 코머 하원 그 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오늘 이제 청문회 시작할 때 오프닝 그 스테이트먼트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밝혀낸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그 증거에 대해서는 4명의 증인이 나옵니다. 공화당 증인이 3명, 민주당 증인이 1명인데 그럼 지금까지 나왔다는 증거요? 오늘 NPR 방송은 한마디로 많지 않습니다. 글쎄요, 별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원의 그 감독위원회 그리고 법사위원회 그리고 세입위원회 이 3개 위원회의 위원장들이 주축이 돼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건데 탄핵은 어차피 안 됩니다. 하원에서 아무리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상원에서 3분의 2가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3명의 무당파까지 포함을 해서 51대 49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고요. 지금 공화당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실제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이거 증거입니다. 하는데 뚜렷하게 증거가 있으면 뭐 법적으로 뭐가 되고 돼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증거가 공개적으로 제시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 하는 주장과 그리고 뭔가 이제 말을 좀 멋있게 바꿔서 말을 좀 귀에 들어오게 의적 범죄 하는 것처럼 하지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탄핵할 만한 범죄를 저질렀는가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을 때 헌터 바이든 우크라이나와 중국 사업 거래로부터 대통령이 그 당시 부통령일 때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는가 뭐 어떤 것은 그 주소로 헌터 바이든이 뭐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왜 그 집 주소로 돈이 보내졌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그 팩트를 놓고 이헐령 비헐령이잖아요. 이렇게 걸고 저렇게 걸고 요거 빼고 저거 빼고 해석하고 하기 때문에 뚜렷하게 뭐가 지금은 없는 겁니다. 공화당은 당연히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아들에 초점을 맞추고 더군다나 이제 국세청에서 2명이나 내부 고발자가 나왔어야 하는데 국세청의 내부 고발자가 왜 국세청을 고발하지 않고 시민 헌터 바이든이라는 선출된 공직자도 아닌 사람을 이제 고발을 하느냐. 이건 또 이제 민주당의 얘기고 이 두 사람은 법무부가 헌터 바이든의 뭐 세금에 대해서 그걸 또 아주 거기에 유리하게 했다는데 그래봤자 결국은 그게 경범죄잖아요. 본인이 마약에 취해 있었을 때 의도적으로 세금을 내야지 되는데 2년치의 세금을 안 냈다. 2년치 세금 안 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경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 냈고요. 이 두 사람들이 7월 달에 하원의 감독위원회에 불만을 접수를 한 거거든요. 법무부가 뭔가를 아무튼 그 헌터 바이든에게 좋게 했다 하는 거고 결국은 이 헌터 바이든은 이 케이스에 대해서 검찰과 합의를 했다가 다시 그거 다 무효화됐잖아요. 총기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다 무효화되고 자신을 수사하던 검사가 특별검사로 이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서 임명이 돼서 총기 문제는 또 3건으로 기소가 되기도 했잖아요. 얼마 전에. 뭐 그런 거 해서 공화당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헌터 바이든은 바이든이라는 아버지 성 라스트 네임 브랜드로 팔아서 돈을 벌었고 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민주당은 제가 대체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과 증거에 초점을 맞추겠다. 지금까지 공화당이 아무리 이런 말 저런 말을 해도 사실과 증거가 없다 내지는 부족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의 범죄 혐의, 이것도 아들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의 범죄 혐의로 이어질 만한 사실이나 증거는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지금 이제 새롭게 이 탄핵 청문회가 시작이 됐으니까 한번 지켜보죠 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입장 나오고 있는데요. 저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백악관에서는 법무부가 하는 것 보자. 특별검사가 다 임명이 됐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과 백악관에서 강조하는 건 이거죠. 약간의 민심을 좀 동요라기보다 공감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죠. 헌터 바이든이 지금 50살이 넘었지만 마약 문제로 여전히 고통을 받는 것은 미국의 많은 가정들이 겪고 있는 중독 문제다. 이게 마약일 수도 있고 도박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조울증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모든 가족들이 겪는 것을 아버지인 대통령도 겪고 있다. 그러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0년, 60년을 그렇게 막 부패한 사람으로 살아오고 그랬는가, 그런 흔적이 없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증인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하나 과거의 대통령 탄핵 때와 지금과 다른 게 있다면, 당시에는 예를 들어 빌 클린턴 시대에는 그 거짓말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모니카 루이스키라는 인턴이랑. 왜 나는 저 여자와 그런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카메라 똑바로 쳐다보고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켜가면서 그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시선은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고 나는 아니야 하는 것처럼. 그런데 모니카 루이스키가 무슨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정액이 묻은 그런 그 드레스를 증거로 제시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방 대배심에 빌 클린턴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탄핵의 사유이다 했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뭔가를 종용한 것이라든가 첫 번째가 그것이었고, 내가 바이든과 같이 대결을 해야지 되는데 바이든을 좀 조여봐봐, 그 아들과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두 번째는 의사당 사건이니까 그건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증거가 있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뚜렷한 증거 없이 시작하는 탄핵 재판 청문회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글쎄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판사마다 본인에게 좋은 판결 내리면 고맙다고 아주 훌륭한 판사라고 하고, 아니면은 뭐 저 판사 뭐 말하자면 사임해야지 된다고 하고 굉장히 본인에 대해서 편파적인 판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판결 가운데 하나가 아직 판결이 아니라 재판이 시작 안 됐는데 타냐 추트칸이라는 워싱턴 DC의 의사당 폭동 사건을 이제 주재하게 될 판사잖아요. 이 사람은 이미 기소된 많은 사람에게 강한 처벌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빠져라. 왜냐하면 그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당 사건에서 다른 기소자들 재판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수감해야지 된다는 제안을 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 내가 철창 뒤에 있는 걸 보고 싶어 한다. 오바마가 지명한 판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 맞는 것은 오바마가 지명한 판사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측에서는 기소하고 수감돼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판사가 어제 의견문을 뭐 몇십 페이지인데 쭉 냈는데, 내가 기소하고 수감해야지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정의는 판사가 이유 없이 기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판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을 계속 해나가야지 된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게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 저 판사 나에게 편견이 있어, 나를 철창에 가두고 싶어해, 이런 말을 하고 협박도 하고 위협도 하고 하니까 정의를 판결하는 판사는 그런 것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를 향해서 나가야지 된다. 이렇게 말한 걸 트럼프를 기소하고 수감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를 한다면서, 또 설령 편견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사람이니까 좋아하는 사람 아닌 사람 여기에 안건에 대한 판단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같은 느낌이, 판사의 느낌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확한 그 증거와 연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사 그 자리에서 빠져나갈 수 없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 자세히는 판사가 이유 없이 그러한 정의를 판결하는 것에 대해서 기피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잘못된 그런 상황에서 잘못된 사람의 손에 의해 상대를 괴롭히고 절차를 지연시키는 무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재판을 이제 연기시키고 싶어 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게 그래서 안 돼서 결국은 이제 뭐 이 판사가 맡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민사 재판도 의외로 굉장히 심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대통령이 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知名도도 높아서 사업을 더 키워보려고 이런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죠. 본인도 대통령이 될 줄 몰랐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이제 다음 주부터 재판이 시작되는데 그 비즈니스 사기 케이스요. 뉴욕의 검찰총장이 해서 2억 뭐 5천만 달러 벌금 내게 하고 뭐 라이센스 같은 거 다 없애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트럼프 타워에서조차 손을 떼게 되는 이런 상황인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그 판사가 그랬잖아요. 트럼프와 장남 차남 다 사기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야. 트럼프를 싫어하는 판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판사가 어느 정도 예고를 했어요. 디테일하게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뉴욕에서의 무슨 사업 이를테면 사업 허가권 같은 것을 다 무효로 해야지 된다는 것 같은 디테일하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상태에서 이 재판을 주재하고 그 재판은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건 잘못하면 이 사업 케이스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야말로 트럼프 경제면에 있어서의 제국의 끝의 시작인가 이 정도까지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선거 캠페인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그러나 또 선거 캠페인에 집중을 해서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지만 이 모든 궁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해서 그의 캠페인은 all about 마녀사냥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들 조금 지금 불편한 건 있으시죠? 그 불편한 거 내가 다 정의의 사도가 돼서 복수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 캠페인의 요지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밥 메넨데스 연방 상원 의원은 속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앤디 김. 코리안 아메리칸 연방 하원 의원이 그 자리에 상원으로 도전한다는 것을 발표도 했기 때문에 어제 보니까요. 이미 반 이상의 민주당 상원 의원이 밥 메넨데스 의원은 중요한 일을 많이 했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무죄인 것은 맞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사임하는 것이 옳다. 반 이상의 민주당의 상원 의원들이 심지어는 딕 더빈 지금 우입이잖아요. 총무인가요? 우입. 2005년부터 민주당의 서열 2위죠. 그러니까 상원에서 뭐 딕 더빈까지 어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누군가가 사임을 하면 그 자리를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채우게 되는데 그걸 지명하는 사람이 필 머피 주지사 민주당 주지사인데 당연히 민주당을 놓겠죠. Who knows? 앤디 김을 놓는다면 앤디 김이 자녀 임기를 하다가 그 인지도로 인해서 정말로 코리안 아메리칸 역사상 최초의 연방 상원 의원, 에이시안계 아메리칸 세 번째 연방 상원 의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필 머피 뉴저지의 주지사도 계속 이 밥 메넨데스 의원은 이집트와의 관계, 이집트의 미국인 사업과의 관계로 뇌물받고 한 것에 대해서 사임하는 것이 민주당에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건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와 관련해서 그리고요. 잠시 뒤에는 스냅에 대해서 이 예전에 푸드 스탬프잖아요.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으시는 한국 가정이 점점 늘어나는데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이건 미국이니까 This is America니까 한번 뭔가가 변경된다고 하니까 들어두실 만하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요즘 뭐 주식 시장은 분위기 별로 좋지 않고요. 이제 오랜만에 그 이자율 인상과 상관없이 우리 주식 시장은 간다 했던 것이 같이 간다 하는 쪽으로 조금 변한 것처럼 보이고요. 오일 값이 어제도 보니까 한 3.6% 올라서 지금 93.68달러, 93달러 68센트 배럴당 2022년 지난해 8월 달 이후 최고인데 아마 이게 100달러까지 간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벤치마크인 그 텍사스유도 6월 달 이후에 30%가 올라갔거든요. 이게 이제 7월 초부터 시작이 됐죠. 미국의 이런 오일 값은 미국만의 영향력으로는 되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오펙과 또 러시아, 사우디와 오펙도 러시아도 또 친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들이 생산량을 줄이는 것을 계속 연장해서 줄이겠다. 왜냐하면 오일값이 싸지니까 항상 모든 것은 결국 가면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래서 오일값을 비싸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생산하지 않는다라고 한 뒤에 이제 지금 3개월 만에 거의 이제 배럴당 100달러까지 가능해졌고요. 그래도 지난주에는 보니까 오름세가 조금 슬로우하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또 그렇게 될 때 어떤 국가에서 그럼 우리가 일단은 오일 소비를 조금 줄여보나? 아니면 우리는 지금 계속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줄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야 하고 계속 그걸 사들여 간다던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배럴당의 오일값 등등 그 밖에 모든 뭐 물건을 생산하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솔린 값까지 이제 영향을 다 미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서 지금 가장 큰 목줄을 쥐고 있는 나라는 인도입니다. 인도가 내년에 뭔가를 조금 뒤로 연기하면서 수입량을 줄인다면 또 아니면 계속 더 늘린다면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고요. 오늘이 며칠이죠? 9월 28일 맞죠? 29, 30, 31일. 오늘이 28일 맞나요? 28일 맞네요. 네. 그렇게 돼서 10월 1일부터 지금 10월 1일부터 연방 정부도 폐쇄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 푸드 스탬프요. 이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액수는 늘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자격 조건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게 이제 그 스냅이라는 게 약자잖아요.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t Program. 그러니까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스냅 변경 사항이 6월 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함으로써 이게 변경이 됐는데 그 서명한 게 이제 재정적으로 우리가 좀 책임 있게 돈을 써야지 된다 하는 그 Fiscal Responsibility Act라고 해서 그 뒤부터 이렇게 되는데 똑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때 웰페어 같은 거 받을 때 빌 클린턴 시대에 시작이 많이 됐었던 일을 한다는 것을 꼭 증명해야지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지금 일을 하지 않지만 일을 갖기 위해서 어떤 그 훈련을 받고 있다던가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 된다는 건데요. 지금 10월 1일부터 18살에서 52살 사이에 부양가족이 없는 성인이요. 이건 이제 이미 지금까지도 그렇게 됐잖아요. 한 달에 최소한 80시간 정도는 일을 하고 아니면 교육을 받고 있거나 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3개월 이상 이 여러 가지 이 스냅 받는 자격을 받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 프로그램을 해야지 된다. 이거는 그대로인데요. 10월 1일부터는 51살과 52살의 건강한 사람으로서 자녀가 없는 사람 앞에는 부양가족에는 꼭 자녀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부양가족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바뀌는 게 51살에서 52살로 건강한 자녀가 없는 사람도 이제 앞에 말씀드린 최소한 한 달에 80시간 일하고 교육받고 있고 아니면 3개월 이상 여러 가지 트레이닝 또 다른 트레이닝을 받는 것을 충족을 해야지 된답니다. 그리고 2024년 내년 10월 달부터는 1년 뒤부터는 이 연령 조건이 54살까지 또 올라갑니다. 54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일을 많이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항상 미국 법에는 예외가 있어서 홈리스 피플 이러면 또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저렇게 혜택만 받는단 말이야 하지만 다
사연이 많습니다. 노숙자, 재향군인, 그리고 뭐 포스터 케어도 받지 못하는 18살에서 24살. 아직은 경제활동으로서 성인, 확실한 성인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외가 되고요. 또 아픈 사람, 앞에 건강한 사람이라고는 전제가 붙잖아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건강하지 않아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임신 중인 사람, 18살 아래 18살까지 자녀가 있는 사람도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에 아무튼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해당이 되면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3년 동안에 3개월만 이 푸드 스탬프, 스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자격이 되고 지금까지 또 받아왔고 그런 분들은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10월 달부터는 조금 더 금액을 많이 받으시게 된답니다. 미국의 48개 주,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에서 지금 스냅 프로그램들이 늘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그 스냅 푸드 이것은 $973, 거의 $1,000인 거예요. 그러면 4인 가족이 최소한 먹는 거는 되지 않을까요? $973면 뭐 여기에 술 빼고 담배 빼고 하면은 $973면은 뭐 밖에 나가서 외식하지 않고 하면은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드네요.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바뀌었고요. 잠시 뒤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슈가 남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왜 트라비스 킹이라는 23살의 미군 이등병을 월북했는데 미국으로 돌려줬는가. 한마디로 이익보다는 부담이 커서 그렇겠죠. 어쩌면 뭐 이익이 거의 없고 부담만 남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텍사스 병원으로 와서 검사받고 가족 만났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선전용으로 정말 잘 쓰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런데 뭐 이등병 정도가 무슨 비밀을 그렇게 갖고 있겠어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중재로 이제 뭐 72여일 정도 그렇게 있다가 결국은 미국으로 보냈는데 결론은 시대가 변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 이등병의 위치, 인종 그 전에 이제 미국인들을 억류했다가 일어났었던 일들 같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북한 정권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야, 증오해야지 돼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뭐 어떤 식으로든 북한으로 가면은 굉장히 많은 영화를 만들었죠. 지금도 만들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제 핵 같은 것이 핵무기가 개발되고 어느 정도 막 효과 가시적인 이런 것을 보인 뒤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 핵무기가 훨씬 중요한 도구가 됐고 민간인들은 때때로 워싱턴과 협상 도구로 썼죠. 그래서 아주 막 전직 대통령들이 가지 않으면 빌 클린턴이나 지미 카러 내주지 않고도 했는데 구금하는 것이 선전에서 최고로 좋은가? 왜냐하면 지난번에 여전히 불분명하잖아요. 워터 원비어, 오로 원비어, 대학생 뭐 포스터를 뭐 호텔에서 가지고 있었다 해서 그래서 미국에 돌아오긴 했는데 오자마자 숨졌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나 잔혹하면 저래 이런 것 이제 북한은 정상 국가로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아주 신사적으로 돌려줌으로써 그리고 이 이등병이 트라비스 킹이 흑인이라는 것도 북한 사람들에게도 이 미국은 백인이 지배하는 국가고 흑인은 미국의 대표적인 인물도 아니고 그리고 계속 그를 거기에 뒀다간 젊은 사람이니까 결혼도 시켜야지 되는데 이걸 누구랑 결혼시키지 뭐 등등. 그래서 왜 그는 망명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에 보내는지도 설명하지 않았다는 얘기들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연방상원에서 어제 만장일치로 전에는 없었던 드레스 코드를 통과시켰는데요. 전에는 드레스 코드는 없었지만 뭐 대강 이랬고 그러자 존 페러맨이라는 연방상원의원이 막 반바지 입고 후디 입고 등장을 해서 그것도 괜찮다라고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 대표가 말했는데 그 뒤에 무슨 점잖은 미 럼니라든가 아니면 웨스트 버지니아의 조 맨신 같은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어제 회의장에는 정장 입어야지 된다. 남자들 타이도 메고 긴 바지 입어야지 된다. 딱 페러맨을 겨냥을 한 거예요. 그런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페러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게 뭐 민주주의를 구하는 길이라면 저 정장 입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척 슈머도 페러맨도 받아들여줘서 좋고 다른 의원들도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